안녕하세요. 지은입니다. 경매 이론 과정을 시리즈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.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매가 오늘 첫 강의인데요. 경매가 생겨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경매,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기잖아요.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제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, 돈을 이제 빌려주고 돈을 빌린 채무자,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생기는데, 이 돈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. 돈이라는 것은 돈의 속성은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.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상황과 돈 받을 때의 상황이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거죠. 이자의 약정을 하고 이제 돈을 빌려주고, 돈 빌린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그 이자에 대해서 얼마 기간 동안 이제 쓰겠다는 약정을 하고, 그 약정대로 이제 돈을 사용하고 있다가, 돈을 전액 다 상환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, 돈을 다 상환하지 못하고 그 이자도 제때 내지도 못하고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. 그 약속을 어기게 되게 되면 독촉을 하게 되죠. 독촉을 해서 이 돈 언제 갚을 거냐, 지금 이자가 밀리고 있으니까 이 돈을 언제 갚을 거냐, 그런 독촉을 하게 됩니다. 독촉을 하는데, 돈 빌려준 채무자,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속이는 건 아니거든요. 어떻게 하다가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고, 그렇지 않고 형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빌린 돈을 제때 갚지도 못하고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.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사자간에 이제 돈 독촉을 하죠. 언제 갚아달라고 이제 돈 독촉을 계속 하는데, 돈을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니까 이때 자력구제라고 있죠. 자력구제. 돈 안 줬다고 그 자력으로 자력을 행사해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그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공권력의 힘, 여기서 공권력의 힘이라는 거는 법원을 얘기를 한 거죠. 법원의 힘을 빌려서 회수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경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경매는 정리를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채무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,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, 당사자 간에 거래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공권력의 힘, 법원의 힘을 빌려서 그 채권을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경매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일단 돈 빌려준 채권자하고 채무자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저희가 보통 돈을 빌릴 때는 대출을 할 때는 보통 제일 저희가 이제 큰 재산인 부동산, 살고 있는 집이죠.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담보대출이라는 걸 받는데, 이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이자 약정을 하고 이자를 못 내고 있으면 계속 은행에서 언제 내라, 그 독촉은 몇 번 해요. 몇 번 하는데 계속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은행이 다 부실이 되니까,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는 꼭 필요한 그런 절차입니다. 그래서 경매는 비정상적인 채무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경매는 경매를 할 때 저희가 대출을 받죠.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매에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낙찰을 받게 됩니다. 경매에 참여를 해서, 경매는 경쟁하는 매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, 경매 절차에 참여를 해서
그 낙찰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. 경락자금 대출을. 경락자금 대출 받는데 경락자금 대출을 또 많이 해줘요. 요즘에 뭐 대출 규제가 많이 있는데 대출 규제를 피해서 저희가 대출 받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.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긴 지렛대,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긴 지렛대와 그리고 지렛목, 그 지렛대를 받치고 있는 지렛목만 있으면 지구라도 움직여 보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. 그만큼 그 경매라는 행위 자체도 저희가 경락자금 대출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적은 금액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긴 지렛대하고 똑같죠.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매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, 이 대출이라는 것이 그 경매 물건도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 그 물건이 나왔듯이 대출이라는 자체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매는 그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대출은 관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경매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까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생긴다고 했죠.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생기는데 개인 간에,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 간의 돈 거래가 있습니다.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줬어요. 그래서 언제 갚는다, 이자는 얼마를 내겠다. 그래서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그 채무자, 돈 빌리신 분이 돈을 못 갚아요. 그렇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. 돈 빌려줬으면은 뭐 영수증이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거래네요. 그런 것들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. 그 증거를 통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이라든지, 간단하게 지급명령은 약식으로 해서 절차가 굉장히 좀 간단하고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요. 법원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. 판사에게. 판사님한테 설명을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권자가 돈을 빌려줘서 채권이 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, 채무를 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이제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.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있고 증거가 이제 명확하다고 한다면 차용증이라든지 그리고 거래를 할 때 꼭 통장으로 하셔야죠. 근거가 남으니까.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라든지 통장 거래 내역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판결문을 받기가 쉽습니다.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갖고 돈거래 이제 차용증을 꼭 챙겨야 돼요. 친한 사이라고 해서 뭐 차용증을 안 챙기고 그러다 보면, 그리고 현금으로 그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식 소송 신청을 합니다. 내가 채무자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받았다.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해소, 그리고 지급명령이 될 수도 있고 대여금 반환 청구해소를 합니다. 그래서 대여금 반환하라는, 판사가 딱 보니까 돈 빌린 거 맞고 돈 못 갚은 거 맞거든요. 그래서 판결 선고를,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는 판결 선고를 해줍니다. 그래서 확정 판결문이라고 하거든요.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. 그 채무자의 재산 중에 이제 부동산이 있고 뭐 차량이 있고 그럴 텐데, 판결문을 받으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매 신청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, 이런 경우가 판결문을 통해서 집행권한이라고 하는데, 이게 좀 법적 용어거든요. 집행권한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를 강제경매라고 하고요. 이 강제경매는 경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? 법원에다 못 받은 돈이 있으니 이 집을 경매를 해서 내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.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건데, 만약에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.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 절차를 취하를 내가 하고 싶어요. 채무자하고 얘기가 잘 됐을 때, 그럴 때는 강제경매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
그리고 소송 전에 저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해요. 근데 보통 소송을 하려면 뭐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뭐 2개월, 3개월이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6개월 정도? 6개월 정도는 걸려요. 빨리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제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돈을 안 주니까 법적 절차를 밟는 거예요.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돈 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는구나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 판결문을 받으면 돈 빌린 사람이 그 돈 빌린 게 확실하다 그러면 확정 판결문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판결문을 받게 되면 경매 신청을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어요. 제 명의였었는데 채무자 명의였었는데 채권자가 저한테 그 소송을 하게 되니까 돈 달라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되니까 소송에서 내가 질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소송에서 지면 채권자가 제 재산에 압류를 해서 경매를 진행을 할 것이다. 그래서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문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.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그 재산을 묶어둬야 돼요. 만약에 그 사람이 집이 있으면 집, 차가 있으면 차, 그리고 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묶어놔야 되는데 그런 소송 전에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게 보존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. 말 그대로 그 현재의 사항을 보존을 하는 거예요. 소송을 시작을 해서 확정 판결까지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묶어놓는 법적 절차죠. 그건 굉장히 간단하고 2, 3일이면 며칠이면 그 결정을 내려주거든요.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되면. 그래서 가압류라는 걸 걸어놓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. 그건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그 강제 경매하고 또 한 가지는 임의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. 임의 경매는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경매라고 하는데요.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경매는 보통 제가 이제 채무자라고 한다면 제가 돈이 필요해서 제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돈 거래를 하는데 담보 제공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을 하고 이 담보권은 제일 많은 게 이제 근저당권입니다. 근저당권은 제가 만약에 1억을 빌렸으면 1억에 대한 이자 약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약정까지 돈을 빌렸지만 이자에 대한 약정까지 하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좀 금액이 늘어나겠죠. 그 금액이 늘어나는 그 약정을 해서 저당권을 잡는 것을 근저당권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뭐 전세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담보가등기라고 가등기 뒤에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. 담보가등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아까 그 가압류하고 비슷하게 이것도 이제 보존처분인데요. 보존처분인데 그 담보가등기하고 가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담보가등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나중에 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. 담보권 실행을 하는 거고요. 제가 이제 이자를 못 갚았을 때 은행 이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자를 못 갚으면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은행에서 우편물이 와요. 그래서 3개월 정도만 은행 이자 안 내면 제 집 경매 들어옵니다. 그래서 경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제가 돈을 빌렸는데 경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려면 한 3개월 정도만 이자 안 내보세요. 그러면 경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경매 신청을 은행에서 하겠죠. 그리고 이건 아까는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임의 경매는 바로 제가 이자를 안 내게 되면 그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했으면 그 설정한 담보권을 갖고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. 채무자가 이렇게 해서 이자를 못 갚는다. 그래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습니다.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. 예. 그렇게 되는 볼 수 있고요.
이번 시간에는 강제경매, 임의경매, 그리고 경매가 왜 생겨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다음 시간서부터는 용어라든지 경매 절차, 그리고 뭐 배당,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매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